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연기되거나 어쩌면 시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정부 여당 안에서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도 심한 데다가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 로또 분양 논란도 있죠. 무엇보다 정부 여당도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강남 집값이 조금 들썩이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집값 오르면 또 언론은 집값 오르는데 정부가 집값 잡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겠죠.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는데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 높은 집값을 떠받들 수 있을까요? 집 없는 서민들 한숨소리는 이래저래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까 최경령입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는요, 글로벌 시장의 암호화폐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었죠. 가상통화의 대표 주자인 이것을 맞추는 건데요. 이것의 가격이 새벽 사이에 15%나 급락했습니다. 급락 원인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하네요. 오늘의 퀴즈, 최초의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싱크대 물막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령의 경제쇼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령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오랜만에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안전자산 채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채권 이야기하기 전에 네. 미국에 따라서 채권도 그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계 경제니까 세계 경제 이야기, 미국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뭐가 궁금한지 예, 미국이 이런 그 금리 인하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기는 하겠죠. 저희들은 지금 한 1.75 정도 수준에 있는 미국제 10년이 올해 말 또 내년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되면서 금리가 한 3-4차례 정도 더 인하될 걸로 보기 때문에요. 3-4차례? 네. 더 인하될 걸로 봅니다. 언제까지요?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이 대선인데 그 전까지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지는 겁니까? 0.25%? 거의 1% 전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계적으로 0.25%씩 내린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저희가 이제 금리를 볼 때 여러 가지가 변수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봤던 이제 경제 사이클로만 봐도 지금 120개월을 넘는 확장 국면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침체의 정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고, 성장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놔두면은 한 내년쯤 침체를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요. 그냥 놔두면 미국 경기도 침체가 된다. 금리를 인하해서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침체는 한 2021년 초반에 이제 대선 끝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새 정권에 폭탄을 안겨줄 수도 있겠군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특이하게 정치 사이클도 같이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로 보는 게 이제 저희들의 시각인데, 저도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게 국내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외를 정치 경제로 보는 데는 아마 저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라는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인데 제가 사실은 전공이 정치 쪽이어가지고 예. 대학원 전공이 정치 외교 쪽이어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나라를 분석할 때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를 같이 보는데요. 예. 미국이 경제 사이클로도 대선 끝나고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끝나고 예. 미중 무역 전쟁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진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이제 선거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예. 이제 본격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경제 사이클의 침체와 정치 사이클에서의 약간 이제 그 제대로 하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더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국제 정치적인 네. 부분에서도 맞습니다. 이게 근데 본격화되거나 가속화된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가속화된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원래 트럼프가 어떻게 강력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가도 예. 그 판벨트로부터의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예. 내년 11월에 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미국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좁아지죠. 그래서 예. 지금 사람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스몰 딜이라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게 그건데요. 예. 자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스몰 딜이라도 했어. 대충 임기응변으로 네. 막았다고 치고. 네. 예. 민주당이 됐든 예. 공화당이 됐든 간에 예. 본격적인 왜냐하면 진짜 지금부터는 이게 저희가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주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패권 전쟁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미중 그 전쟁의 마지막이 금융시장 개방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금융 개방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도 과도기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금융시장 개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도 들어가고 예. 증권시장도 개방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HSBC 또는 CT, 스탠차 그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예.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이거 은행과 금융은 정부가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화돼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나가는 거죠. 해외 금융이 들어와도 거기에서 로컬라이제이션해서 네. 지역화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중국은 이제 아직은 체제가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제도를 지들 맘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 개방 왔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얼마든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도기일 뿐이고 이제부터 본격화돼서 진짜 치열하게 진짜 신냉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느슨한 냉전이 될지 예. 블록이 다른 블록으로 가서 예. 서로가 서로 의존도를 줄이면서 진짜 이렇게 갈지를 이제 가늠짓는 그게 본격화는 지금 대선이 아니고 대선전이 아니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진짜 본격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 상황은 그 대선 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뭐 시장이든 경제든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은 예. 금리를 더 내리고요. 더 내린다. 아까 1% 정도 내려갈 것이다. 네. 내년 11월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내리면 이제 0%대. 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를 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할 거냐? 예. 아니면 80년대 초반에 볼커가 기준금리를 거의 17%까지 올리면서 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엄청난 골이 깊게 들어갔고요. 신흥국들은 아주 난리가 났고요. 예. 자, 중남미 채무 뭐 이런 것들이 났죠. 예. 예. 자, 그리고는 정상화됐어요. 구조조정이 한번 그렇죠. 거치고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거냐? 예. 아니면 그게 무서워서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볼코가 그래서 갈 거냐? 끝까지 인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실은 그게 잘했다라고 그래서 다시 80년대 예. 위대한 아메리카를 레이건이 표방하면서 예. 플라자 합의도 하고 또 실은 소련도 어렵게 만들었고 이런 주도권도 가져가게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 컨센서스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침체를 그냥 놔뒀더니 엄청난 문제가 생기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 돈을 풀지 않겠느냐. 아, 금리를 더 내리지 않겠느냐. 그나마 그러면은 이제 다행인 선택입니다. 우리로서는. 예. 그러면 이제 채권하는 사람들은 예. 금리가 계속 더 내려가니까 좋은 거죠. 정반대 볼 것 같은 케이스 그냥 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자. 근데 구조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국내 피해가 최소화됐을 그 정도 시기를 겨냥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뭔가 빼먹을 게 있을 때를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핵심을 탄탄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게 결국은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 전의 위기, 그 20년 전의 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냥 유로존 재정 위기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한 위기는 아니었고요. 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저기 미국의 그 은행들이 쓰러지게 되면서 생긴 그 위기의 여파였다고 보는데요. 예. 2008년 위기는 결국 선진국의 뱅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선진국은 거의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걸 위기로 예. 연결된 거고요. 예. 신흥국은 국가가 그 이 채무를 갚느냐 못 갚느냐고 하는 신흥국 소버린 디폴트라고 예. 하죠. 국가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저 IMF 국가 부도의 예. 날, 뭐 국가 이것처럼. 채무의 위기. 네. 예. 그 중에 이제 은행과 몇 개가 걸부지는 것들인데요. 예. 이게 특성이 완전 달라요. 그죠? 예. 98년에는 신흥국의 국가 위기, 예. 2008년은 선진국의 뱅킹 위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뭘까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선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은행들이 자본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높여놨기 때문에 경험 때문에. 네. 예. 한 번 당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보가 아닌 이상 해놓겠죠. 예. 예, 그래서 똑같은 위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 미국도 그렇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거를 그 전략적으로 실은 활용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예. 2008년에 그 위기를 경험한 우리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는 위기가 터지기 전에 막자 돈 푸는 걸로. 그렇죠. 요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도 600만 명이 뭐 집을 잃었다고 제가 들었었고 네. 그때 당시에 뭐 실직이랑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실질적으로 당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예. 그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 이유들이 특히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많이 틀렸는데요. 예. 실은 제가 이제 그때 증권인상 최연소로 받은 게 바로 그 금융위기인데요. 아, 증권인상 그때 한번 받으셨군요. 기억나시죠? 그때 저기 뭐죠? 그때 예측을 제일 잘하신 분이 이제 미네르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분 그 얘기하시고 감옥 들어가셨죠. 예. 그때 시장에서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실은 저희들이 제일 잘해서 그때 제가 최연소로 그때 증권상을 받았고요. 예. 그 2년 전에 김영희 박사 받으셨죠. 아, 되게 그렇군요. 애널리스트로 최고의 상을 그때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에 받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예. 그 매크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시는 게 경기 화랑과 불황이라는 요 사이클을 보십니다. 근데 요번에 이슈는 매크로 이슈가 아니었어요. 예. 뭐냐면 부동산과 연계된 뱅킹이 문제였었던 겁니다. 뭐냐 은행을 100년 전에 그 대공황 때요. 예. 그때는 미국 은행이 그 대출도 했지만 주식도 거래를 그러니까 증권사를 겸업을 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때 미국 정부가 이거를 분리시킵니다. 찢어라 그러죠. 70년 동안 그래서 상업은행은 그런 리스키한 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캐피탈, 증권, 운용 이런 데만 터져서 파산하고 그랬던 그게 90년대 후반에 롱텀 캐피탈 같은 케이스인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우리도 다 칸막이가 돼 있어서 맞습니다.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90년 후반에 시티라는 은행이 이제 트래블러스라는 IB를 합병하는데 70년 된 법안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간다고 클링턴한테 자꾸 하소연하니까 그 이제 클링턴이 그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허가를 해줘서 투자은행과 사업은행이 겸업을 하게 된 게 90년 후반부터 실은 2000년, 2007년 뱅킹 때까지 사건 때까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CDO 같은 하이리스크라는 자산을 그전에는 못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겸업이 돼 있을 때 터져가지고 몇 배로 증폭이 돼서 예. 상업은행이 파산할 뻔한 이 진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자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볼코가 나타나서 예. 다시 잘라. 볼코는 확실하게 합니다. 예. 이걸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예. 하는 예. 게 핵심입니다. 예. 자, 그 얘기는 상업은행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 예. 그냥 안전한 것만 해. 예. 마진 조금만 먹고. 예. 예대 마지만 먹어라. 그렇지. 예. 은행이 금융시간에 원래 파는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투자 등은 다른 거 하려면 회사를 완전 구분시켜서 터지면 너만 죽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라고 해서 예. 모여서 예. 향후 10년에 우리가 중요한 게 성장이 아니고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이다. 그래서 그 뒤로 저성장으로 간 중요한 이유가 예. 아주 리스키한 곳에 대출이 안 나가요. 과거 2000년 초반에 보였던 그런 대출이 안 나간 겁니다. 못 나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실은 영향을 미쳤고 왜 은행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 보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 예. 터지니까 다 죽더라. 그렇죠. 그래서 예. 다 중앙은행이 자 골드만이고 뭐고 해서 다 막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자 투자은행, 상업은행 분리뿐 아니라 자 그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코코본드, 뭐 후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들을 선순위를 보호하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권들도 발행하고 하면서 은행을 보호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은 글로벌 은행들 그 우리 은행도 보시면 우리 은행 하나은행 위험하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할 수 없죠. 예. 파도가 오더라도 예. 맷집이 지금 무지하게 높아진 것들이에요. 미국 은행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가끔씩 얘기하시는 유로 은행도 뭐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점이 뭐냐면요. 개별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들은 그 트리플 B가 막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 예. 트리플 B의 회사채를 투자를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예. 또 그 도이치뱅크 뭐 이런 은행들을 매번 분석을 합니다. 기업 분석을 꼭 하니까. 애널리스트를 예. 현지에 보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예대 마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유럽은행은요. 유럽만의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으로 갑니다. HSBC 보십시오. 예. 중국도 있고요, 홍콩도 예. 있고 우리도 있고 다른 전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동남아에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아마. 이제 시작이고요. 예, 예. 이제 미국 은행보다 실은 유럽은행은 유럽만의 은행이 아니고요. 은행의 역사가 500년, 600년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예대 마진을 받고 또 얘들이 예대 마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자산 관리도 해주고요. WM입니다. 맞습니다. 예. PB로 좋은 곳에 투자도 해주시고, 자 등등 또 뭐 IB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대 마진 요거 말고도 많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예대 마진에 적어줘 이게 저기 마진 폭이 적다는 건데. 그렇죠. 자 자금 조달을 빵프로에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대출은 금리가 조금 워낙 더- 낮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잘 보시면 이게 자 은행들 보시면 주식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못 벌어.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가니까 망하진 않아. 그래서 실은 채권 투자가 좋은 거죠. 은행 채권 투자. 은행채는 조금 이제 저희들 전문가들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좀 복잡한 게요. 옛날처럼 그냥 선순위 이런 채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후순위도 있고요. 그렇죠. 후후순위로 순위를 낮춰서 예. 경기는 좋을 때 8%인데 어. 경기가 문제가 약간 생기면 이자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주식으로도 갈 수도 있는 망하지 그런 게 않는 있어요. 회사, 네. 망하지 않는 은행, 뭐 네. 이쪽의 후순위 채권은 괜찮을 수 그래서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시면은 좋은 투자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채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쪽으로 이제 올해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렸었죠. 그 작년 말 올 초에 많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그 이유가 작년 말에는요. 올해 미국도 그렇고 각국이 금리를 올린다. 예. 예, 그동안 풀었던 돈들이 이제 노동성이 회수된다 그래가지고 채권은 그 금리가 내려갈 때가 좋고요. 예.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반대로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채권 해봤자 안 남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말부터 트럼프가 파월 의장한테 자꾸 압박을 가해서 예. 금리를 내려라. 음. 자 이렇게 나오니까
파월이 조금 버티다가 한 3월, 4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 분위기가 하향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었죠. 예. 그때부터 글로벌 채권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도 있었지만 예.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채권 자금은 이럴 때가 제일 좋은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럴 그러면서 때라는 게 이제 금리를 예. 하기 시작할 때. 예. 지금부터 쭉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그 기준금리 1.5인데요. 예. 그다음에 10년물 해봤자 1.47% 정도인데 뭐 내년 내후년에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뭐 1.47% 플러스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의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예. 그래서 올해 미국채 수익률이 미국채로 성과가 예. 다 샀으면은 예. 원화로 투자해서 달러로 뭐 바꾸고 다 계산해서 예. 약 13% 정도가 나왔어요. 13%? 네. 성과가. 1년에? 네. 아니 올해 1월 투자했으면 현재까지. 오. 그러니까 괜히 주식하지 마시고 오, 높다. 채권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채권이 주는 그 만기 이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네. 일종의 이제 주식에서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하면은 예금, 금, 채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금은 그 거래가 안 돼. 예금은 그냥 가만 바뀐 게 놔둬야 없어요. 예, 바뀌는 그냥 게 나중에 없죠. 받는 게 거의 원금과 예. 약간의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채권은 또 적금 이런 거 달리 언제 중도에 이게 청산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 차이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게 매력적이네. 매력적입니다. 예. 금은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금리는 채권에서 줄 이자는 주기로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안 되면 뭐 위험하면 그것만 쭉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자 플러스 네. 자본 차익의 기회가 있는 이럴 때는 올해는 채권의 이제 시대가 올해 내년 뭐 잘하면 그 후년까지도 올해 내년은 채권의 시대다. 시대.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상황을 아까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올해와 내년에 채권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또 특히 그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이 예. 지금 상당히 좀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정체돼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실도 많았고요. 자, 안전자산인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게 수익도 났고, 예. 자 앞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올해 말 내년에 뭐 경기 안 좋다고 그러고 예. 분위기도 싸하고 미중 무역chiến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럴 때 그 조금 더 나빠졌을 때는 아마 지금부터 채권 가격은 올라갔을 거고 주식은 예. 좀 떨어졌을 겁니다. 예. 이럴 때 일부 채권을 자 현금 바꿔서 주식으로 투자하면 되죠. 아. 지금은 분산 효과로도 상당한 채권을 가져가야 될 때.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는 가지고 있고 계속 네. 만기까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팔아서 아니면 수익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싶으면 네. 팔아서 주식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네네.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 현금만 가지고 있다. 네. 지금 현재 채권을 매수하려고 한다. 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의 채권 가격이 여전히 매력적인 겁니까? 네, 매력적으로 봅니다. 예. 그 지난 8월 1일에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채가 1.89%였다가 예. 8월 말에 1.47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예. 8월에 뭐 지정학적인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2주 만에 다시 1.89로 올라왔습니다. 확 그 변동성이 무지하게 큰 적이 있었죠. 우리 추석 때쯤에서. 예. 그때 제가 그때 칼럼을 하나 썼는데 미국채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땡큐 이제 다시 예. 살 수 있는 기회. 예.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오히려 이제 투자의 기회로 보시는군요. 네, 이 예. 롤러코스터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긴 방향을 보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움직여졌나 보면은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죠. 예, 몇 번 저희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짧은 거, 긴 거, 원래 긴 거가 높아야 되는데 낮게 본다는 거는요. 엄청난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야, 경기 침체가 앞으로 올 것 같으니까 금리는 내려갈 것 같아라고 하는 그냥 자기 실현적인 예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미리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엄청난 애연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꼭 그게 경기 둔화를 예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자기 실현대로 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맞았는데 자 7월 8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예. 자 이제 금리도 빨리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 분쟁이 심화됐었죠. 예. 그런 가운데 쫙 내려갔다가 이게 팍 튑니다. 그러다가 또 9월 그때 추석 전후에 또 내려와요. 예. 지금 별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쭉 또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급반등을 하고 변동성을 보였느냐? 예. 그 경기 침체보다는 실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인 그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컸던 게 하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쏠림 현상입니다. 쏠림. 그 옛날에는 예. 액티브 매니저들 예. 해서 예.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특정 1.89면은 괜찮아 하고 막 사서요. 예. 했는데 1.5를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한 것 같아. 과도해. 예. 이러면 스톱하거든요. 지금은요. ETF 또는 로보 어드바이저. 이제 예. 앞으로 AI가 나오면 더 심해질 겁니다. 기계적으로 일단 그죠. 기계적으로 예. 야 이거 장단기 금리 역전과 뭐 이제 안 좋은 시그널 나왔으니 그냥 사요. 기계적으로 막 삽니다. 너무 비싼데도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다시 반대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감이나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적용이 사람이 안 아니기 되는군요. 때문에 예. 기계적인 매수가 특히 ETF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이요. 지금 국채도 그랬지만 한 5월, 6월쯤에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 변동도 그랬어요. 한꺼번에 쏠리니까 예. 아주 그냥 골짜기가 엄청 급해졌다가 급반등했다가 또 팍 내려왔다가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AI가 대량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낼 때를 기다렸다가 네. 사거나 파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변동성 투자가 그래서 실은 요즘은 주식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급락했을 때 그렇죠. 또는 다른 채권이나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급락했을 때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전략도 있긴 한데요. 뭐 엄청 큰 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소수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런 쏠림 현상들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일단은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방향은 내려간다라고 예. 봤을 때 방향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채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 채권 가격 미국채를 비롯해서 각국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국채들을 지금 좀 담아 있다가 예. 내년이나 그 후년쯤에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금리가 지금은 낮더라도 안정적인 것들을 예. 일부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좋은 분산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올해와 내년은 확실히 채권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채권의 시대다. 이게 두 번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강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 쪽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은 일본이 한 2013년부터인가 이미 들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도 한 2015년, 6년 정도부터 마이너스 들어갔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은행에 가면은 그 돈을 오히려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은행에 가면은 일단 마이너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빵 프로입니다. 네. 빵 프로. 네. 예. 0%. 주진 않아요. 예. 그리고 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년 뒤에 찾아갈 때 예. 950만 원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보통 우리 은행에서 장기 고객이거나 어지간하면 네. ATM기에서 돈 뺄 때 네. 공짜잖아요. 네. 그 은행 인출금, 현금 네. 인출금기는 공짜인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돈을 받더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은행들이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제일 예. 중요한 게 이제 금융기관들인데요. 금융기관은 뭐 먹고 살려고 그리고 잘못하면 보험사들은 주기로 한 돈이 확정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와 은행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럽 가서 이제 보고 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덴마크 이런 데는
저 모기지 금리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수수료를 받아요. 네. 그러네. 등등 때문에 은행들은 어쨌든 간에 저 피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그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는 겁니다.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요. 네. 각국 정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은 또 금융기관은 돈 벌면 안 돼. 네. 너희들이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돈 벌어서 금융위기가 생겼잖아. 네. 그죠? 그래서 은행과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은 실물의 어떤 중개 역할만 충실하게 해. 그런 거대한 흐름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 주식은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생각이시구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90년 이전에 아까 미국은행 그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겸업 안 할 때 그냥 상업은행만 할 때요. 예. 한 미국 은행들도 해봤자 2조, 3조 원, 그러니까 한 10억, 20억 달러 벌고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100억 아니 100억 달러, 200억 그러니까 한 10조, 20조 벌었어요. 예. 예. 왜 예수금으로 2, 3%로 펀딩을 해서 9%, 10%짜리를 투자를 했으니까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그게 예. 2007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저 누구죠? CEO들한테 2007년 전에 뉴스 보시면 각 금융기관 CEO한테 7천억씩 줬어요. 연봉을? 네. 우리나라 말고요. 저기 미국과 뭐 이런데 그다음에 직원들한테요. 1년 연봉이 7천억 원. IB한테 뭐 보너스에서 예. IB 직원한테 예. 한 사람한테 100억, 200억씩 줬습니다. 와. 그래서 2007년 전에 월가에 있었던 졸업한 MBA들 전부 다 월스트리트 가려고 아주 난리가 났던 게 엄청난 돈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던 게 실은 그 시스템이었어요. 예. 찢어놨던 걸 하나로 붙여놨으니까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하는 위험 선호가 그래서 완전히 누워서 떡 먹기죠. 이거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2007년 금융 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우리나라 그 이제 정책 결정자분들이 예. IMF 이후에 이제 계속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금융이 갈 길이구나.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렇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 전부 다 금융 지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저 뭐죠? 우리은행이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투자증권, 우리 아비바 생명, 저축은행, 맞아요. 캐피탈, KB 전부 다 그렇게 지주예요. 바뀐 이유가 하나로 뭉쳐서 해버리면 자 은행 효과로 나머지 쪽들이 펀딩이 상당히 그 싸지거든요. 은행에서 또 자기 상품을 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했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문제가 뻥 터져서 우리는 안 다쳤던 겁니다. 실은 우리는 해보지도 못했어요. 해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게 투자은행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투자해서 이제 저 빅뱅크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지금 헤맨 겁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비로 나가자 했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미국도 유럽도 그러니까 유럽은행과 미국은행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시아에서 어떻게 행위를 한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행과 유럽은행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10년 동안 헤매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어려울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산탄데를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스페인의 산탄데는 특이하게도 IB를 안 했어요. 그냥 상업은행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현대차가 파트너로 할부금융이 강한 산탄데하고 파트너를 잡은 거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저기 유명한 CEO분들이 은행 CEO분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탐방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스페인의 산탄데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필이면 갖고 있는 국채가 스페인 국채야. 스페인이 유로존 재정위기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실은 은행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이 되게 애매해져 버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스페인과 유럽 은행들을 탐방 가서 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그쪽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 왜? 그들도요. 각 나라 은행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IB와 뭐
글로벌 뱅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예. 어떤 데는 상업은행 위주로 자기 잘하는 거. 자, 그 스페인, 스위스 이런 데는 이제 그 비밀로 예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산 관리 잘해줘야 되고요. 프라이빗 뱅킹, 그다음에 잘 굴려야 되니까 자산 운용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어떤 데는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론 같은 거를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런 경험도 없고 해서 절대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궁금해하잖아요. 해외에 가서 물어보는.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너희들 발전 방향에 맞는 예. 너희들의 내부 니즈에 맞고 그 상황에 맞는 발전 방식을 은행이 갈 길들 또는 자본시장이 갈 길을 안에서 고민해서 그들도 100년, 150년 그런 식으로 각자 도생으로 왔다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은 규제가 있어서 또는 규제가 높아서 아니면 우리 은행 산업이 좀 발전이 더디어서 그때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손해를 크게 보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었고 실은 2008년은 98년의 외환위기의 원인이 우리가 그 갑작스럽게 정부사 단자사 그 금융시장 개방하다 보니까 예. 단기로 자금을 끌어왔고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인도네시아 회사채, 태국 회사채 예. 이거 투기 등급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투자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은 별거를 다 해서 실은 말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 금감원이 고만하라고. 그래서 직접 해외 채권 투자, 뭐 CDO 같은 것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예. 글로벌 큰 흐름에서 실은 소외당하고 있었던 게 2007년까지고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뻥 터져서 다시 생각해본. 그래서 실은 지금의 은행들의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니즈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선진국이나 여기 그 경험도 있지만 진짜 그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그래서 지금 남방으로 좀 많이 가고 있죠. 예. 우리보다 그렇죠. 조금 그렇죠.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겠고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방향이 맞다. 네, 예.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먼 곳에서는 은행보다는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투자는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수익도 잘 나왔습니다. 채권이라고 해서 그런 나라 채권이라고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4년 동안 거의 더블 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점점 알면서 증권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요. 예. 나중에 우리가 투자만 하는 저 채권을 사는 것만 아니라 예. 언더라이팅까지 예. IB도 될 수 예. 있어요. 채권을 통해서 먼저 지식을 얻고 그다음에 그렇죠. 주식을 가고 그다음에 IB를 가고 그런 전략이 언더라이팅과 예.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 알겠습니다. 신흥국 투자하고 회사채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경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확패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는데 가상통화의 대표 주자인 이것의 가격이 새벽 사이에 15%나 급락했습니다. 최초의 암호화폐인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싱크대 물막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흥국 투자해서 4년 만에 2배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브라질 예. 채권이 2016년에 투자하신 분이 거의 더블 났고요. 더블 난 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서인데 거의 뭐 한 20에서 40% 정도 이자를 다 감안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 나라는 안 돼 이런 그 편견이 좀 선입견이 있죠. 있는데요. 예. 위험해. 결국에는 저희들은 이제 성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내 주식이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엉망이고 정체 상태에 있는데 예. 실은 이런 채권 중에서도 안전 자산인 게 있고요. 채권에서도 약간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안전한 거는 역시 국가고요. 국가.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발행한 거. 예. 예. 요런 채권이 제일 안전하고 그다음에 뭐 은행, 공사 이런 데들이 그다음에 안전하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신용 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는 신용 등급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회사채를 투자했는데 예.
등급이 트리플 A, 더블 A, A, 트리플 B 이렇게 가는데요. 예. 트리플 B 이상을 우리가 투자 등급 트리플 B 이상을 투자 등급이라고 본다. 예. 봅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주로 A급 이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국채가 한 1.47%라고 한다면 예. 10년짜리가 그러면 다른 저 회사채는 한 2점 후반 또는 3%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게 그만큼의 리스크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예. 내가 다니는 회사 또는 내가 이 회사를 봤는데 이 회사가 신용도 채무를 불이행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거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지금 경기 좀 안 좋아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좀 좋은 등급을 주는 건데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한다면은 국채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런 거보다는 꽤 높은 거겠죠. 예. 그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으로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중 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트리플 A죠. 트리플 A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급하고 거의 같은. 예. 근데 이제 국가보다는 조금 약하긴 수는 있겠죠. 예.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지금 국내에서는 투기 등급 이런 건 없는데요. 예. 이제 해외 쪽에 가면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급을 반드시 일단은 채권 투자하실 때는 등급을 봐라. 네, 국채가 아닌 이상은 등급을 반드시 신용 확인해서 등급을 봐라. 예.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갔을 때는 주로 우리가 보는 게 금리의 방향도 있는데요. 예. 새해도 신용 등급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금리의 방향입니다. 예. 금리의 방향. 7%라고 샀는데 예. 7%에서 8%, 9%, 10%로 계속 올라가는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는 채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7%부터 4, 6%, 5%로 떨어지는 채권이 실은 좋은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자 플러스 자본 차익이 이만큼 나오니까. 아까 이미 말씀하셨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금리 거고요. 하락기에 있는 나라에 그렇죠. 괜찮은 채권을 사야 되네. 금리 하락기 나라에 투자하라.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해외에 보실 때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환율. 예. 네. 자, 금리가 금리 하락해서 100만 원 더 벌었는데 환율이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그렇죠. 200만 원 깨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환율의 사이클을 봅니다. 환율의 사이클. 네. 그게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래서 예. 실제 저희가 이제 브라질이나 예. 멕시코나 이런 해외 채권, 특히 신흥국 채권은 예. 거의 환율과 금리에 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해서 좋을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 8월에 예. 그때 브라질 채권에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브라질 채권 지금 하면 안 된다. 예.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오기 쉽지 않죠. 예. 제가 내고 나서 그해 75%가 떨어졌어요. 증권인상 14, 15년. 을 비롯해서 매도 리포트 예. 이런 거 다 자랑이십니다. 그런 건 잘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2016년 초반에는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그 해만 72%, 작년에 3%, 올해 한 16%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한 100% 나신 분도 있는데 예. 그런 판단을 왜 그렇게 했는지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기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예. 우리가 해외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를 제가 쭉 보니까요. 예. 우리가 계속 뒷북만 쳤던 이유가 경제 지표를 따라간 겁니다. 예. 남들 다 벌고 나서 나중에 예. 따라갔어요. 예.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볼 때도 경제만 본 게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과 정치 이런 거를 반드시 감안해서 봅니다. 예. 부지불식간에. 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다른 나라 볼 때는 왜 자꾸 경제 지표만 볼까요? 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도 제가 실패만 하니까 네가 뭐 알아? 이런 겁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2014년 2월에 이제 인도 실사를 갔을 때요. 그때 저희가 갔다 와서 스트롱 바이를 이제 했었는데 예. 그때 인도 주식부터 했는데 그 본부장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예. 왜 그랬냐? 심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인도 지표 나온 거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 바로 직전에 엉망이었기 때문에 예. 그 지표는 실은 나중에 나왔고요. 변화는 그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 그게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좌우지간 금리 하락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채권 쪽은 상당히 추천한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비트코인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